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로 활동 내용으로 지난 4월 말에 발표된 2020학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어떤 권한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었을 때 2022학년도 입학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 인원이 이제 증가되었다는 거죠. 왜 증가되었느냐? 바로 이 대입제도 개편 방안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는 2022학년도는 올해 고3이 치르는 수능 위주 비율 확대를 유도를 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생각했던 바대로 그렇게 크게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이 늘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2학년도는 그것을 조금 더 강하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이 항목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는 관심 있는 대학들은 이렇게 수능 위주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해라는 겁니다. 수능 위주 40% 이상을 해라는 것은 만약에 100명의 학생들을 우리가 한 대학에서 모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100명 중에서 40명 이상을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수능으로 40%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자,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었던데요. 지금 대학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걸 잘 못 느끼겠지만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학력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학력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대학에 주어져 있는 선발 인원을 채우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대학에서는 그 선발 인원을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제적으로 빨리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수능 위주 전형은 보통 우리 정시라는 전형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정시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만약에 충원하지 못하게 되면, 모집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시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시에서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0% 이상으로 학생을 만약 선발한다고 하면은 좋다. 너네 대학은 수능 위주 40%안 해도 된다. 이런 이제 가이드를 교육부가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 전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요. 수능의 출제 범위가 기존과 좀 달라졌다는 거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바를 이제 진행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선택 과목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에서도 기존의 계열에 따라서 뭐 사탐, 아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원론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풀어놨습니다. 즉 공과 계열로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도 사탐 과목만으로도 시험을 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하지만 이제 실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구현이 되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 과목이 기존에 영어 한국사였는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는 이제 제2외국어라든지 한문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BS 연결도 기존 70%에서 여러분 때는 이제 50%로 줄어드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뭐 서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년 전에 이렇게 발표된 교육부의 정책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 로드맵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 비교과 영역이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지었을 때 학생부를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교과 영역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신 성적에 따르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세특이라고 합니다.
교과 세트.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교과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비교과 영역은 그 외를 제외한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창의적 체험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축소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때부터 어떤 내용이 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뭐 소논문을 기재 금지시키겠다.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을 대입 제공할 때 제한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를 기재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비교과를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변별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내용들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많이 적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학교별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소논문, 한때 소논문을 써야지만 좋은 대학에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그럴까?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수준의 아이들이 소논문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 소논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사실 조금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실제 평가 과정에서는 이 소논문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고 여러분들이 뭐 들었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보게 되면 소논문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상경력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뭐 상을 정말 적게 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상을 남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어떤 불평등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는 이제 정규동아리하고 다른 개념인 거죠. 근데 이 자율동아리를 어떤 학교는 많게는 한 학생이 3개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 학생이 자율동아리를 배실 있게 참여하고 활동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풀어주면은 좋긴 좋겠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부풀려지는 현상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이 자율동아리를 조금 강조하기보다는 자율동아리 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자율동아리 명이라든지 그 자율동아리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서술하게끔 이렇게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4학년도부터는 학교 외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대입에서 반영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축소가 되는 거지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평가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나중에 조금 더 활용을 해볼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요. 네, 그렇죠.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금 나오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준비해야 될 부가적인 서류였는데요. 일단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2학년도부터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때부터 개선이 됩니다. 바뀝니다. 그러다가 2024학년도 이때는 아예 자기소개서도 폐지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개선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넘기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한다고 했죠. 그래서 2022학년도 보게 되면 16개 대학에서 40% 이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끔 유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에는 이 16개 대학 의무적으로 40%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16개 대학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때부터는 사회통합 전형이 의무화 됩니다. 법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의무화 되는데 일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 그 다음에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해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있습니다. 이런 전형에서 무조건 10% 이상 이렇게 선발하게끔 안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제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논술위주 전형 이런 부분들은 다른 전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전형이 필요하겠는데 다른 전형에서도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
요거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은 사교육에 의존하는 비율, 그다음에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폐지를 유도하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대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죠. 대공정성 강화 방안. 주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이 가진 전문성에 기반해서 학생을 평가해서 선발하는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전형이나 수능전형처럼 딱 점수로 순위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비교과적인 부분을 학생부를 통해서 그 입학사정관이 읽어내잖아요. 읽어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성, 그 다음에 뭐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 읽어내는데 이게 주관적이다 보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오게 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은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대입자료라는 것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사용하는 서류들입니다. 이 서류들이 뭐 된다? 공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자기소개서. 기존에는 공통세무항의 자연문항 1개였습니다. 그리고 기재금지사항, 사교육 유발 요인 적으면 안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자신의 백그라운드와 관련된 부분을 적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문항 수가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세 문항이었는데 이게 두 문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문항이 또 한개가 되는 거죠. 이 자율문항은 뭐냐면은 대학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글자 수도 5,000자에서 이제 3,100자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3학년이 될 수 있는 이 친구들, 2024년도에 대입을 치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이제 완전히 폐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사출처서 말씀드렸죠. 교사출처서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폐지가 되는 겁니다. 교사출처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학교생활기록부가 제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서류였는데요. 예전에 초기에는 많이 사용됐어요. 선생님들의 어떤 평가 전문성, 평가원을 대학의 학생 선발 과정에서 반영한다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또 다른 과도한 의무로 이어지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만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고 이 교사출선서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보면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이제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대입자료의 공정성 강화 관련해가지고 사교육과 관련된 부분 배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백그라운드는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들의 어떤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본인이 속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정보도 이제 블라인드 처리합니다. 고등학교명, 고등학교의 유형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하게끔 고교정보 블라인드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눠준 포트폴리오가 있을 겁니다. 프로파일 받았을 겁니다. 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독서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창의적 체험활동 하고 난 뒤에 참여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참여 과정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 다음에 이후에 소감을 적는 것처럼 그 학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대학들이 고교 프로파일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평가를 할 때 이 친구가 어떠한 교육 환경에 놓여진 상태에서 학습을 했는지를 갖다가 평가에 반영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겠다라는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요, 면접 과정에서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는 이 친구가 어느 학교 학생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교복을 입지 말고 면접에 참여하라든지 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혹은 뭐 아이의 고등학교 정보를 가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면접에서 다 가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서류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학생부를 평가를 할 때 이 학생부가 어느 고등학교인지를 모르게끔 사진 차단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대입간의 불균형을 해준다는 건데 일단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앞서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다고 했죠?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대입제도 개편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이 수시 전형이 있고 정시 전형이 있는데 기존에는 수시 전형에서 너무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정시 전형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혹은 재수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이의 제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 비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정부가 그 방향성을 잡은 건데 16개 대학이 딱 걸렸습니다. 이 16개 대학이 대표적이라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네들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이 전형으로 선발을 하느냐? 교육부가 한번 봐보겠다라는 겁니다. 봐보겠다라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적 가치라든지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은 대학에서 언급을 했겠죠. 하지만 실제 그것이 제대로 구현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느냐 봐보니까 조금 의심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네 16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놈이 어떤 내실화의 관점에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그 관점에서 볼 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을 조금 줄여라. 그리고 그 인원들을 어디로 보내라? 정시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달성을 지금 24만 년도까지 가져가고 그 이후에 이제 의무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국대학, 이 16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선발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다고 한다면 교과전형으로 30% 이상 공부 선발하는 것을 한다면 요거 안 해도 된다라는 단서를 준 거죠. 단서를 준 거죠. 즉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조금씩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을 캡기자 요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죠. 돈이 있는 사람은 준비할 수 있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준비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성고사 마찬가지. 적성고사라는 건 뭐냐면 많은 대학이 하는 게 아니라 일부 몇몇 대학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은 그런 문제를 대학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에 가가지고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성고사의 점수랑 교과 점수를 합쳐가지고 선발하는 그런 전형인데 이거 배제시키겠다는 겁니다.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교육부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배제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통합법적 근거를 오래 마련해가지고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그 다음 지역기능 선발 인원을 의무적으로 10%씩 선발하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학년 모집시기별 선발 인원 현황입니다. 여기가 지금 2021학년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22학년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기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로 나눕니다. 수시는 보통 9월 달에 이제 학생 선발을 위한 행정 업무가 시작되는 거고요. 정시는 이 수시가 끝나고 난 뒤에 12월 말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시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수시에 선발 인원을 다 못 채웁니다. 다 못 채워요.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어떤 절차 프로세스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자원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더 이상 학생들을 못 뽑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못 뽑는 애들은 어디로 가죠? 정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수시에서 40% 이상을 선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시에서 만약에 5%의 학생들을 선발하지 못하면은 그 5%의 학생들은 대학이 자연스럽게 정시에서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40%를 계획했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그 대학은 45%의 학생들을 정시에서 선발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자, 일단 시기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요. 수시는 가이드가 그렇습니다. 학교 생활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도 다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과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외에 학생의 전인적인 모습을 평가하는 종합 전형, 이 두 개 전형이 대표적인 전형이고요.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 가장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자,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비중을 보시게 되면요. 기존에 42.3%에서 이제 올해는 42.9%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위주 종합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형 보면은 기존에 24.8%였는데 22.9%로 줄어들었죠. 인원수를 보게 되면은 1,582명이 증가된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6,580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을 조금씩 줄이게 된다. 왜 그러느냐?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에 있어서 프로세스는 그리고 가치는 오르나 실제 구형 과정에서 보니까 의심적인 미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대학에서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인원을 무한정 늘리기보다는 내실화를 위해서 학생 선발의 어떤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해서 너네들이 적정 인원으로 조정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정 인원이 어디로 가냐면은 교과 전형과 지금 수능 위주 전형으로 옮기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자, 정시에서는 보십시오. 수능 위주. 기존에 2021학년 20.4%에서 21.9%로 늘어났습니다. 인원수를 보게 되면 5,207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수시는 77%였습니다. 2021학년도 작년입니다. 올해입니다. 올해 이제 3학년들이 시험 치는 여러분들 선배가 시험 치는 요때 77%의 학생들을 수시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는 75.7%입니다. 그리고 정시는 기존의 23%에서 24.3%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즉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은 큰 차이를 지금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의 관점에서는 선제적으로 학생들을 빨리 뽑아야 되는 상태니까 자신들의 모집 인원을 다 충원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니까 수시를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그 확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16개 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확대가 됐고요. 나머지는 미미한 변화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울주요대학의 진행된 모집 인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16개 대학들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2021학년도고 22학년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은 그 전형명들입니다. 먼저 이제 논술하고 실기는 가급적이면은 선발 인원을 줄이라는 거, 선발 인원을 줄이라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십시오. 13.1%, 12.8%, 1.3%에서 0.8%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수능과 요 교과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의 변화라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수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 이상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상을 권고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건데요. 재정 지원 사업과 연결을 하니까 가급적이면 하려고 하겠죠. 재정 지원 사업할 때 평가를 하는데 어느 대학은 40%를 지켜줬네 그래 너네 착해 해가지고 점수를 주겠지만 너네들은 왜 40%를 안 해 하면서 마이너스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40%를 넘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7%, 근데 25.2%에서 37%면 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2.2%에서 35% 약간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고요. 그다음 서울대학교는 이제 21.9%에서 30%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대학들은 이렇게 40%를 미충족시키는 그런 대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를 보게 되면은 교과 전형 2021학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보십시오.
이게 수시라고 했죠.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 수시 전형이라고 했죠. 안 뽑는 대학들이 이렇게 선발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아예 교과 전형 학생을 선발 안 뽑는 겁니다. 그럼 수시 전형 학생들 선발하지 않느냐? 아니죠. 뭐로 했다는 거죠? 종합 전형으로 했다는 겁니다. 종합 전형으로 왜 학생들을 선발했을까요? 실질적으로 대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단순히 교과나 수능으로 이렇게 점수로 들어온 친구들보다는 자기네들이 겪어보니까 학생들이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학교에 대한 어떤 충성도라든지 특히 하나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는 초창기에 이 전형을 운영하기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기 전에 공부만 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활동들이 다 줄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학과에서 행사를 하는데 MT를 가는데 뭐 하는데 학생들이 참여를 안 하더래요. 이러다가 학과가 죽을 판이라는 거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이 전인적인 면을 선발을 해보니까 학교가 되살아나더라.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대학들도 매년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요, 그 친구들이 대학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매년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 아이들이 다른 전형으로 점수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더 우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관점에서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대학의 관점이라는 거고, 대학을 벗어나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과연 공정하게 선발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학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원이 이제 이렇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49%, 거의 50% 이렇게 넘었던 전형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능 과목 보조 및 출제 범위. 여러분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을 받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형입니다. 문이과 통합형. 그리고 융합형 인재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겠다,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로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과목이 있으면 개설시키거나 들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2015 개정 교육과정 특징인데, 그 특징이 수능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문이과 부분이 이제 배제됐다는 겁니다. 문이과 부분이 배제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절대평가에서 보시게 되면 제2외국어, 한문 여기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이렇게 풀어놨는데, 막상 대학들에게 너희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 선발할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반영을 할 건데, 그다음 정시에서 수능 과목 무엇을 찾는지를 갖다가 반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물어보니까요, 아쉽게도 원론적으로 생각했던 이 부분들이 구현이 못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서 말씀드렸던 탐구 과목이나 수학에서 어떠한 과목들을 반영을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반영 방법들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 수능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모방비론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고, 지금부터 그와 관련된 과목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수시의 전형별 선발 인원을 전국과 서울 단위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서울은 아까 16개 대학 생각하시기에는 탐 나오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시이기 때문에 수능을 포함한 정시를 제외한 수시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보다는 선발 인원이 많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요, 전국적인 단위에서는 이 서울을 제외한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여기서는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는 인원이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인서울권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수능 준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인서울이 아닌 다른 쪽을 생각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 수시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대학들은 일단 수능으로 선발하는 이 비중을 무작위적으로 늘리게 된다고 한다면 자기네들 입장에서 학생들을 충원하기가 모집하는 그 모집 비율을 채워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시를 계속 선호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능의 비율 확대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수능이 아닌 수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입 전형별 학습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대입 전형별 학습 전략이기 때문에 전형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청소고등학교 학생들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요, 우리 청소고등학교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학교는 다른 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 상태가 잘 돼 있습니다. 그 잘 돼 있다라는 표현이 그냥 잘 돼 있다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되고 있는 거 이거 넣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비교과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나치게 체험 위주의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체험 위주의 활동을 하시게 되면요, 불필요한 시간만 낭비한다는 거죠. 그 시간을 이제는 뭘로 바꿔야 된다? 학습하는 걸로 바꿔야 됩니다. 학습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내가 단 1시간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1시간 동안 내가 학습적인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찾아내셔가지고 본인의 학습에 연결시켜야 돼요. 그런 활동이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무한장 뭐하고 이거 의미 없다라는 거죠. 지적인 활동으로의 어떤 관련성을 찾아내서 그것을 학습적인 면으로 확대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의 대표적인 전형이 종합전형이 있고 교과전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평가를 해보게 되면은, 학생들을 평가를 해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교과전형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하죠? 교과전형으로 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니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평가를 해보게 되면은 1학년, 2학년 때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상태가 미흡하다 보니까 3학년 때 지원이 돼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유심히 보면서 그 내용들을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적어주고 계시거든요. 이 자체가 뭐냐? 자연스럽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패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뒤늦게 준비하는 친구들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친구들을 평가를 해보게 되면요, 당연히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는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되어 있는 그 친구들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준비하다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턴을 하는 친구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다가 교과 전형을 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평가 영역에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는 교과 성적하고 경우에 따라서 수능 최저의 기준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외에 수능 최저 외에 뭐 있죠? 교과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만 생각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요, 여기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3학년 때 턴을 해봤자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교과 전형으로 턴하더라도 이미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다만 비교과 활동을 뭐 기존에 뭐 강조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지속적으로 뭐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게 중요하다 해서 외부로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지양하고 줄이고 그것을 학습적인 측면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본인의 지적 활동, 여기 들으시면 교과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쪽으로 옮겨줘야 된다. 그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입니다. 정시 전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서울권에서는 이제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수능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수능은 감각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관심의 대상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같이 해 나가야지만 다른 친구들과의 경쟁력에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이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구나는 아이들의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요. 내신 성적이 안 되는데 수시로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수시로 어느 대학으로 들어가기에는 내신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죠. 그래서 요 논술 전형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이 적습니다. 그 대신에 뭐가 높죠? 논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교과 점수가 아니라 논술 점수가 돼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원을 한 아이들의 내신 등급을 보게 되면 5등급 미만의 아이들이 이제 논술 전형을 조금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학교 생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주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꿈과 그 꿈을 키울 수 있는 끼를 학교의 교육 과정 내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발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발산하는 것들 선생님들이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포트폴리오 보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반영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 그대로 가져가실 때 다만 이제 수능 무시할 수 없거든요. 수능 준비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신을 준비하는 거랑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온라인 학습 과제로 학교에서 이제 진도표를 이렇게 내주죠. 그것은 내신 준비라는 거죠. 그런데 수능 준비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같이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그 흐름에 따라가지고 이미 스스로 해 나가고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요, 학교에서 학습 과제 제출해주고 딱 그것만 하고 공부 끝내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뭐 해야 된다? 수능도 이제 간과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준비해야 될 대상임을 인식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수능은 정부 특정 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운영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는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문제 출제의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을 떠나서 어떤 단원의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그 전체 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능 문제의 어떤 특징, 특성, 뭐가 있는지를 찾아내 보십시오. 그거 찾아내기 힘들다고 하시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인터넷 사이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따르는 학습 전략 안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원칙들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시험 문제의 패턴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셔도 되고요. 근데 그 자료를 보시기보다는 일단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면서 그 패턴을 익히고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내가 본 관점이 맞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시험 준비는 이제 내신 플러스에서 수능 준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평이라든지 모평이라든지 같은 개념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 기존에 해왔던 패턴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는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된다? 예, 그렇죠. 지나친 체험 이런 부분보다는 학습적인 부분으로 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